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는 크게 변동 없었고요. 코스피도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마지막엔 조금 상승했지만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줄곧 상승을 하긴 했지만 크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3억 정도 코스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600억 매수하면서 기관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상승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43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000억, 1,100억 정도 매수했는데요. 네, 마찬가지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로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많이 매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조용하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계속해서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1선 위로 다시 한번 뻗어 나갔고요. 네, 이평선들이 뭉치면서 서서히 상승 전환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자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 중이고요. 21선 찍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번 주 월요일 이제 좋게 시작했고 이번 주와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 끝나면 올해 증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 상승세가 또 얼마나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이제 크게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는 지금 이틀 정도 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늘 적게 매수했지만 3일 정도 이렇게 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로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가는 물량도 크게 많지 않고요. 조금씩 누적 매수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좋은 분위기 계속 연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835포인트,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조금 눌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 중이고요. 이전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 고점을 이제 도달하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거의 도달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한 것에 대해서 좀 반등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틀 정도 연속으로 매수 진행했고요. 합쳐서 3천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매수했던 것을 조금 이탈을 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급은 계속해서 매수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확실히 나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크게 하락하는 것도 없고요.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 상해 종합도 마지막에 반등, 니케이도 올라갔고요. 다우 나스닥 또한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확실히 틀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환율은 132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쭉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진행되었죠. 그래서 환율이 아직까지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대로 쭉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확실히 이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환율이 계속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좀 위험 자산으로 해서 그런 안전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이 환율을 좀 단기적으로는 올릴 수 있겠지만 이 장기적인 환율 상승세는 이제는 확실히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개선되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 약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3% 정도. 크게 많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0.8% 정도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지수 선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미국 증시도 사실 다른 이 증시에 대비해서 반등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원자재 가격도 보시면 WTI유가 국제유가가 70달러 수준입니다. 쉽사리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국제유가를 올리고 싶은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중동 국가들, 그 다음에 이 러시아 쪽, 이 국제유가를 많이 판매하는, 기름을 많이 판매하는 국가들이 이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이 수요가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WTI유도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산을 하더라도 크게 지금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7% 가까이 떨어지면서 지금 근래 들어서는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 들어가지고 올 초에 있던 그런 가격대를 다시 한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뿐만이 아니고 천연가스까지 전부 다 크게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국제유가뿐만이 아니고 이 원자재 가격 모두가 지금 하락세를 겪고 있고요. 확실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CPI 지표도 좋게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신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초 체력만 잘 버텨준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도 서서히 떨어뜨리는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상황을 계속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고요. 4.25%입니다. 4.26% 정도. 그래서 국채금리는 쭉쭉 떨어지다가 일단 자리를 잡았습니다. 4% 초반대로 자리를 잡았고 뭐 더 떨어지는 않고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국채금리도 결국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국채 가격이 언제까지 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의 대선까지 이 국채 발행을 얼마나 진행하느냐, 그리고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채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예산안을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국채 발행을 멈추고 이제 빚을 청산하자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대립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도 지금 거기에 맞춰서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데요. 국채 가격이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금리 가격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떨어지니까 이런 시장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국채에 대한 가격도 안정되면서 좀 이런 상황들이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은 조금씩 개선 중인데요. 완벽하게 지금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크게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올 만한 것이 생각이 잘 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해봤자 뭐 부동산발 위기라든지 혹은 은행이 또 한번 파산이 난다라든지 뭐 그런 정도 아니라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증시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도 잘 마무리하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10원 하락해서 1.3% 정도 하락했고요. 15,51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코스피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진행되었고요. 금요일에 이제 뭐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시간 외 가격이 좀 떨어졌었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그 소스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 후반에 또 이제 그 소식,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장이 끝나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시간의 가격이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760원으로 시간의 가격은 250원 정도 상승했고요. 거래량도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한 1시간을 남기고 좀 이렇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 장에서는 좀 상승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258만 주로 진행되었고요. 네, 전전날 뭐 거의 동일하게 진행 중입니다. 3일 정도 떨어지면서 상승폭을 좀 꺾었는데요. 사실 뭐 크게 이 상승을 많이 꺾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16,000원을 계속 두드리다가 조금 저항을 맞았지만 확실히 이제 좀 떨어지더라도 일정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 15,000원 정도를 계속 지켜주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고점 찍고 121선 찍고 21선까지 도달을 했지만 아래 꼬리 달면서 반등했고요. 오늘 이제 시간의 거래와 뭐 이제 이슈가 좀 해결이 되면서 내일 반등을 해준다면 보기 좋게 이제 N자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음운구름을 돌파하면서 좀 진행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선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올라가주고 있고요. 61선과 21선, 5일선 모여지는 지점, 사실 5일선은 좀 뻗어 나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거래량을 치러서 위로 뻗어 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모이면서 이제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죠? 전형적인 급락 추세에서 하나씩 이평선을 뚫고 나가는 그런 이제 수렴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뻗어 나가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분위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금요일에 그런 소식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지 크게 뭐 문제 없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고, 이 음운구름을 어떻게 돌파할지를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투자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2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9만 5천 주 매수했고요. 투시는 5만 8천 주 매도하면서 최근에 이제 매수세를 조금 이제 꺾으면서 진행했습니다. 보험은 큰 물량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타 금융 쪽에서 최근에 매수가 좀 시작되었는데요. 이 기타 금융이 또 어떤 이 물량일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4,400주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전날에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도를 계속 이어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매수를 조금 한 것으로도 충분하고요. 앞으로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도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는 뭔가 특이한 수급은 없다. 대신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양매수를 해주고 있다. 뭐 금융 투자가 됐든 연기금이 되었든 투신이 되었든 일단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플러스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수급 자체가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이제 수급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어떤 흐름을 또 보일지 그런 것들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오늘자로 이제 880만 주네요. 네, 884만 주 정도고요. 전날보다 줄긴 했습니다. 크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요. 한 2만 주 정도, 만 주 정도 네, 줄었습니다. 그래서 큰 뭐 변화 없었고요. 전날부터는 20만 주, 한 30만 주 정도씩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12월 7일, 12월 8일 이때는 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크게 줄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방향은 확실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 공매도 상환을 하더라도 여전히 800만 주 정도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 공매도 잔고가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지도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추세고요. 오늘자로 보시면 체결이 11만 주, 상환이 19만 주 정도 되면서 대차 잔고도 8만 주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55만 주 정도 대차 잔고가 이렇게
진행되었고요. 점점 대차 잔고도 줄어드는 추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 같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꾸준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런 추세 속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추적 물량이 11만 주, 당일 물량이 7만 9천 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매수가 되면서 13.38%로 이렇게 외국인 보유율이 조금 증가를 했고요. 13.4%를 채 도달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이어질지 그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상환되는 물량이 외국인 투자자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모관서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전날도 JP모간이 이렇게 7만 4천 주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가 아마 상환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뭐 직접적인 수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신한증권의 매수세가 있었고요. 최근 20일 동안의 집계를 하면 뭐 삼성증권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신한증권, JP모간, 모간서울 이렇게 탑 4가 이렇게 공매도에 관련된 증권사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상환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대량 보유자인 모건스탠리가 공매도 물량을 얼마나 줄이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다 드렸고요. 오늘은 큰 변화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금요일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에 대해서 소식이 있었고요. 한국 남동발전과 관련된 2018년에 수주를 해서 2020년에 마무리를 했던 그 가스터빈이 아니죠. 화력발전 관련된 700억 정도의 프로젝트였는데 그게 이제 뭐 문제가 되어서 이제 4개월 정도 수주 활동이 중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관련된 소식이 나왔고요. 바로 이제 월요일에 2023년 12월 8일 취소 소송 1심 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금요일에 제출했네요. 그래서 집행정지 및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일에 입찰 참가 제한 처분 임시 집행정지 결정이 났고 효력정지 사건의 심리 및 그런 결정에 필요한 기간인 2024년 1월 16일까지 이 임시 집행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네요. 그래서 내년 1월 16일까지는 그래도 그대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어제도 제가 이 관련된 자료와 실제로 이제 법령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드렸는데 지금 나온 소식에 의하면 사실 뭐 700억밖에 되지 않는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연료를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아마 완료가 된 프로젝트일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3년 뒤에 소송이 이렇게 걸렸다라는 것은 그 뒤의 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한국 남동발전 입장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제 누구 탓이다 하면서 실제 책임이 전가를 해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나온 이 제재가 아닐까 하고요. 그 소송에 들어갔을 때 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제재를 먹는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기면 두산이 이기면 큰 이슈 없이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700억 때문에 4개월 정도를 이제 정지당한 것도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매출액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이 5,400억이 수주가 실패하는 것이냐, 혹은 그 기간 동안 이 5,400억을 수주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못하는 것이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 실적에 대해서 기간으로 그냥 나눠 가지고
4개월이죠. 4개월이니까 3분의 1로 그냥 나눠서 5,400억이 나온 것이고요. 그 5,400억이 그냥 단순히 수치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정지가 되더라도 그 당시에 수주할 것을 미룰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좀 더 빨리 수주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로 이제 계약을 해버리죠. 1조 900억 정도의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은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수력 원자력으로부터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주했다라고 11일 공시했고요. 계약 금액이 1조 900억입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이제 불미스러운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이제 계약을 해버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요 1조 1000억 정도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3조 한 2천억 정도의 프로젝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3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수치가 그냥 1조 900억이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 번 수주를 하였다. 그래서 주 설비공사와 주 기기공사 다 합쳐가지고 2조 9천억 이전에 했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총 4조 원을 수주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사실상 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본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규 원전 건설과 해외 프로젝트 진행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기다려진다라는 것이고요. 향후 움직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2월 말 전에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포함이 될 수 있는 11차 전력 기본 계획, 수급 기본 계획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그게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윤곽이 좀 드러나는 그런 수준의 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기라는 얘기도 있고 4기에서 6기라는 얘기도 있고 2기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뭐 신규 원전 건설이 들어가긴 들어가는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 있고요. 그게 몇 기가 되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시기다, 시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네, 이전에 원전 해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가 내년 이 고리 원전에 대한 해체를 착수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동 원전에 대한 증기 발생기를 국산 기술로 해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증기 발생기에 대한 제염 해체 기술을 2016년에 완성 이후에 기술을 업데이트 중이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용하는 기술은 절삭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차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국산 기술을 이제 국산화 시켜서 이렇게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마련해달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전 KPS와 한수원과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체 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요거를 이제 고리 1호기에 우선 적용 하자. 그리고 월성 1호기에 대한 해체 공정과 해체 장비에 대한 개념 설계를 수행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 제작을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좋은 것 같고요. 이미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독일 기업과 MOU 체결도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본다면 확실히 우리나라도 이 원전 해체에 대한 시장을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해체 시장은 2030년 이후겠지만 이제 슬슬 사용 후 핵연료 이 캐스크도 발주가 시작되었고 그 관련된 이제 해체 이 스코프도 어떤 기업이 할지도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소형 모듈 원전도 하고 대형 원전도 하고 원전 해체까지 하는 딱 이제 원전 분야의 세 가지 모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계 원전 동향인데요. 일단 폴란드 쪽에 6개 부지에 SMR 기본 인증을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DIP, 우리나라가 퐁스누프 원전 DIP를 획득을 했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지금 이제 그 이외에 또 SMR에 대한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12월 7일에 폴란드 OSG사는 성명을 통해서 폴란드 기후환경부가 6개 부지에 총 24기의 GE 히타치사 BWRX 300의 건설에 대한 원칙적 결정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역 이름까지도 나왔고요. 이제는 대형 원전 이외에도 SMR에 대한 이 건설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용량까지 나오면서 SMR도 곧 폴란드에서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폴란드 내부에서도 정권이 좀 교체가 되면서 현재 10월 달 이후에 있는 이 계약들을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지금 12월 넘어가면서 내년에는 그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또 어떻게 될지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폴란드 자체에서도 그 새로운 정권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안보에서 원자력 발전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퐁트노프 원전이 어떻게 될지 이제 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년 초 정도에 좀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다음 이 진행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쪽에 이 힌클리 포인트 C 원전인데요. 공기 지연에 대해서 15개월 추가 지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EDF가 짓고 있는 원전인데요. 이 영국 원전이 또 최근에 우리나라 쪽에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EDF사 경쟁사가 건설을 지연시키면 반사이익으로 또 우리 기업에 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건설 지연을 웬만해서는 시키지 않습니다. 그만큼 건설을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 그리고 UAE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이 기술력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EDF도 계속해서 저런 문제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와의 그런 경쟁 구도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회사를 설립했던 하나죠.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입니다. 여기에 482억을 출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출자 목적은 폐양극재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공장 설립과 법인 운영 자금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사업이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분이기 때문에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 결국엔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이 상장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머나먼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탄산 리튬을 회수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 리튬 회수에 대한 이 성공 여부가 보이고 나서야 이제 상장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2026년, 2027년 정도는 돼야지 그런
이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은 주목을 계속 받을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바로 아래에서 네, 두산 로보틱스처럼 상장되기 전에 그런 가치 평가를 같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네, 저렇게 투자금을 출자식으로 좀 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큰 돈이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482억 정도로 네,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이고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될 겁니다. 전라남도도 그렇고 전라북도, 뭐 인천, 제주도, 그러니까 동해안 쪽 마찬가지고요.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35년에 해상풍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32조 원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25기가와트를 보급하기 위해서 132조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25기가와트가 사실상 원자력 1.4기가와트의 거의 한 20기에 가까운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해상풍력에 대한 투자를 지금 아주 과감하게 크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1.4기가와트 지금 신한울 3, 4, 5기 두 개 하는데 약 12조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6조 정도인데요. 요게 이제 20기 정도면 120조입니다. 120조에 28기가와트를 수행할 수 있는 건데 확실히 이제 해상풍력보다 원자력 발전이 가격이 싼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이 해상풍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한쪽으로 너무 높아지면 또 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균형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이 에너지가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한쪽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한쪽을 없애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모든 추세가 탈원전에서 이제는 원자력 발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R200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도입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에만 100%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도 내년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에 8메가와트급 터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멘스 가메사라든지 그런 선진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나셀 조립이라든지 그런 EPC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여러 방면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걱정했던 그런 이 소식들은 오늘 해소가 되었고 신한울 3, 4, 5기 주설비 공사를 수주를 하면서 총 이제 주기기까지 합쳐서 4조 가까이의 원자력 발전 수주를 했고요. 올해 목표치인 8조 6천억에 거의 근접하는 수주를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7조 후반대 아니면 8조까지 지금 수주를 채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6천억 정도는 이 SMR에 대한 수주였지만 그 SMR 수주가 이번에 아이다 호주 프로젝트가 좀 무산이 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SMR 같은 경우는 내년도 괜찮고요. 내후년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해서 그런 세일즈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SMR에 대한 글로벌 파운드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SMR 이 수주도 내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 해서 이번 주 또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